왜 도대체 인간은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뭐 강아지들은 시간을 알까? 시간을 발명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적인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틀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나? 그런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과연?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쓸모없는 질문도 쓸데있는 답을 찾아가는 시간. 네, 철학을 보다 MC 김환입니다. 과학으로 철학을 보는 과학철학자 장대익입니다. 서양 현대 철학 전공하고 있는 김석입니다. 철학과 관련된 온갖 잡다한 일을 하고 있는 춘코 이충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 젊은 피가 좀 수혈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저도 춘코님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아, 보셨어요? 네,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서 갑자기 돌림을 충충으로 맞추는 느낌. 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열정과 준비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철학을 하시는 거는 표창장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전호원 교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학사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뒤늦게 합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들어오셔서 합류하실 때 또 자연스럽게 또 앉으실 테니까 또 환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철학적으로 많은 난제와 논란거리를 잃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시간을 크게 나누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가 당연히 과거가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일부가 현재가 또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게 이제 과거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굴레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분들은 과연 이 시간이라는 걸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아마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이라는 게 다양하게 뭐 아인슈타인 이후로 이제 탐구가 될 텐데, 철학에서도 오랜 주제인 것 같아요. 철학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벌써 이제 신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렇게 낫을 든 영상인데, 아버지 우라노스를 이렇게 거세해서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은 또 다른 자기 아들인 제우스한테 이렇게 쫓겨나는 이런 식인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이런 걸 은유한다. 근데 이제 보통 과학자들이 언급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좀 그런 관점에 많이 있다면은, 이제 또 하나의 신인 이제 카이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의 시간이 있다면 또 경험되고 내가 지각하고 나와 관계를 갖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의 시간, 뭐 유일한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거고, 그걸 기원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현재의 어떤 내 뭐 욕망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철학에서는 좀 다양한 시간 개념이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간 개념으로. 그렇죠. 원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자연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죠. 예를 들면 시간이 정말 존재하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가? 뭐 관찰자의 상대적이거나 어떤 대상의 상대적인 게 아니라 일종의 절대적인 좌표계를 갖고 있는 물리량인가? 실체인가? 또 시간은 정말 흐르고 있는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가역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 자체는 사실 철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근본적인 주제이죠. 뭐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도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선험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직관 형식 같은 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철학에서 물리학이 분과되면서 뉴턴 같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절대량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시공간이라고 하는 융합되어 있는, 말하자면 휜 공간의 중력장 안에 뭐가 있고, 뭐 약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관찰자의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자연 철학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공간을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굉장히 핵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갖고 있느냐, 질량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같은 시간이 아니라, 가령 우리가 뭐 누구는 산에 있고 누구는 밑에 있다 그러면 산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더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질량이 더 크고, 그래서 질량이 크게 되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다음에 산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빠르게, 물론 우리가 너무 미세해서 정교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잴 수가 없는 그런 거지만, 어쨌든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질량에 대해서 다르고, 빨리 움직이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게 아마 특수상수성 이론이겠죠. 되게 반직관적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원래 절대적인 거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 지점이 정확하게 이제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베르그손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과학적 입장을 비판한 게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직관적인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좌표와 일정의 척도를 가지고 베르그손의 말에 의하면 이제 공간화된 시간 개념으로 자꾸 그걸 측정을 하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마치 이렇게 하나의 실체로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시간은 체험되는 거고 지속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사건으로서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철학은 시간에 대해서 존재나 생성과 관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과학처럼 그걸 이렇게 측정하고 시간의 빠르기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기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나, 여기서부터 기원이 시작되는 거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시점이 기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는 않거든.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왜 우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거 보면 이제 체험적이고 나한테 경험되는 의미의 시간이라는 게 철학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시간이 시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종합하고 서양 철학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시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일관되게 어느 정도는 항상 유지되어 온 생각은 시간은 영원으로부터의 추락이라는 것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고대 때부터 이미 시간이라는 관념이 영원이랑 대비된 개념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영원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이 충족돼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게 영원인데, 반면에 거기로부터 한 단계 멀어지면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빠져들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시간이라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많은 것들을 원하고 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은 이미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도저히 내가 붙잡을 수 없다라는 절망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직은 모든 게 완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가 가능하고 내가 충분히 무언가를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게 그동안의 서양 철학에서 보면은 시간의 중요한 의미였던 것 같고요. 과학에서 있어서의 현대적인 전환 역시 좀 이것을 많이 반영하는 의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뉴턴적으로 시간이라는 게 영원한 무언가, 교정되어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 시간은 일종의 영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전체 시간은 이미 어떤 식으로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영원으로부터의 추락을 어느 정도 상대성 이론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었는지. 충쿠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영원으로부터 추락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에 대한 관심은 뭔가 이제 변화와 더불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네. 변화가 객관적인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변화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그 변화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아까 이제 그리스에서 이렇게 탄생 얘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에로스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적인 것이 가정이 되거든요. 거기서 뭔가 질서가 있는 에로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무언가 우리가 설명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개입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리학자나 아니면 물리철학자는 아니지만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시공간의 시작, 그래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보면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그 엔트로피의 증가는 비가역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 무질서해지고, 우리가 방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더 깨끗해지진 않잖아요. 갔다 왔는데 더 깨끗해졌다 그럼 누가 에너지를 거기다 투입한 거죠.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계속해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그 비가역성이 시간의 흐름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가 시작되고 빅크런치가 와서 우주가 다시 수축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냐, 다른 우주로 가는 거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은 일종의 화살처럼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네. 까를로 로벨리 같은 물리철학자 혹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제 시간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책을 보면 그 직관에 도전하죠.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사건만이 존재하고 사실은 관계만이 존재할 뿐, 우리가 시간의 선후를 나누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 우리가 이 지구에라고 하는 행성에서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 정도의 몸을 가지고 빛의 속도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그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이 동물에게 반직관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옳고, 시간의 흐름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잖아요. 우리 춘코님도 아마 리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시간은 흐르지 않나? 그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과연? 제가 지금 우리 김한님의 얼굴을
거울을 보고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듣는 순간은 사실은 현재가 아니죠. 지금 현재 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빛의 속도로 저에게 오는 나노초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음성이 들리는 시간도 사실은 음파가 전달되는 시간, 과거에 우리 김한님을 보는 거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거 존재하나? 말하는 순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의미와 시간과 다른데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죠. 물리학적 전제를 가지고. 근데 인간은 항상 보면 내 시점을 중심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 그리고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뭔가 예측이 되고 뭔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미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라는 그 체험이 있으니까 계속 과거와 미래가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없어. 어차피 지금 네가 또 현재라고 뭐 얘기하면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 규칙주의적인 사고고, 사실은 우리한테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과거에 실현하지 못했던 걸 가지고 뭔가 예측하거나 뭐 소망을 투영하는 미래로서의 시간, 이 두 개념이 있으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카이로스도 그런 걸 반영하잖아요. 카이로스의 다른 의미가 기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물리적 의미도 있지만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그걸 놓쳤다 그럼 아쉬운 과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게 타격이 크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되는 거고,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현재에서 미래로 과거의 기억을 자꾸 미래화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 나갈 수도 있지만 쾌락주의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쾌락을 이렇게 접어둔다든지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장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면, 까를로 로웰리라는 그 물리학자가 설명하는 거를 조금 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주를 생각해 봤을 때 A라는 지점이랑 B라는 지점에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지구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태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까운 영역 안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정말로 멀어지다 보면은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냐 저기서 일어나는 일이 먼저냐,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아예 따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 시간의 순서라는 게 뒤죽박죽이 돼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 시간이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좀 무색해지게 만드는 점인 거고, 로저 펜로즈라는 또 다른 노벨상도 받은 물리학자는 해석을 하는 게, 아까 엔트로피 말씀도 해주셨듯이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면은 점점 이 우주가 무질서한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완전히 엔트로피가 최대치로 증가된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로 나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는 그 어떤 먼저 후 그 다음에 크고 작음 이런 것들을 아예 따질 수가 없는 완전한 무질서가 되는 건데, 그거는 엄청나게 거대한 복잡한 우주인 거랑 아무것도 근데 사실 따질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완전히 작은 어떤 점이랑 똑같은 거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그게 빅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이건 가설에 불과하지만 시간의 시작이라는 걸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참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은 근대 철학자인 칸트가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어떤 대답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반드시. 우리는 영화라는 대상이 시작하냐 끝나냐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통념 개념적으로도 이 시간이라는 걸 잡지 못하지만, 뭔가 순간적으로 시간이라는 거를 대상으로 삼고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존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건 사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데서 끝날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그냥 생각에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부터 가는,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까지 가야 되는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 시간이라는 걸 시작점을 모른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서 들으면서도 심오하게 좀 느껴지고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시작점을 알기보다는 사실 시작을 이제 묻는 시점들이 있는 거죠. 개인에게서도 그러고 이제 우주에게 있어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실 칸트가 이야기한 것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할 때 감성적으로 뭔가 수용을 해서 감각하고 이렇게 현상을 경험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일종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외부의 객관적 실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무언가 이렇게 사물을 접하고 경험할 때 최초의 감성적 단계에 필요한 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개념화하고 범주를 통해서 또 추론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한테는 그 생성이라는 게 객관적 의미의 생성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혹은 이제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던질 때 이제 기원의 문제와 더불어 시간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기다리고 고대하며 약간 깊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전원 교수님이 말씀을 얹기 위해서 학사 일정을 맞추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원 교수님. 네, 예. 죄송합니다. 학사 일정 중단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덕분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각적으로 깨닫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오신 걸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에 보통 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해와 달이 순서대로 갈마들고 추나 추동이 그 계절별로 바뀌고 하루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이제 똑같이 주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이잖아요. 급히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빨리 와야 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뭔지 제가 감각으로 느끼면서 왔습니다. 객관적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네, 객관적 시간. 해보고 싶어요. 예. 우리 춘고님도 또 네. 더 보충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과학이라는 게 우리의 직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만 우리 양자역학의 세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양자적인 현상들이 머리로서 쉽게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랑 다른 방식의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분명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이것을 가정하지 않고는 우리 같은 행성에 우리 같은 질량을 가진 우리의 사이즈를 가진 우리 동물들이 사실은 살아갈 수는 없다고 봐요. 또 우리 개인적인 종으로서의 경험, 개체로서의 경험이 우리는 뭔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나이가 먹고 있다, 세포가 늙고 있다 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론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엔트로피라는 것도 제일 논쟁적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엔트로피의 무질서도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적인 거라면 이런 상태를 질서 있는 상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돌았는데 이걸 또 질서 있는 상태라고 지금 저는 엔트로피를 증가시켰지만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나는 이게 더 무질서도가 감소했다고 생각해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일단 저는 이제 진화적인 관점을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린 진화 과정에서 변화한 그런 동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상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예측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무언가를 회상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동물이 어쩔 수 없는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론 물리학이라는 것이 되게 직관적이지 않지만 그거를 연구해야 될 더 가치가 있다. 질문이 있는데 그럼 진화라는 게 시간의 질서에 맞을까요? 물론 이제 과거로부터 이렇게 해서 뭔가 적응하고 변화되는 게 진화 개념에는 있는데 진화라는 개념이 과연 그 시간의 어떤 측정을 하든 안 하든 이게 담아줄 수 있을까? 뭔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개체군이 조성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진화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에서는 일종의 좌표화죠. 네. 이렇게 변화되고 뭐 아까 네. 엔트로피 얘기도 하시는데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는. 근데 진화라는 것은 생물에 보면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객관적 질서에 부합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퇴행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은 진화로 그 생명의 논리에서는 수용이 될 수도 있고. 퇴화도 진화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에 간 포유류가 박쥐가 됐는데 박쥐라고 하는 거는 시각 장치를 완전 퇴화시켰잖아요. 왜냐면 시각 장치가 엄청 에너지를 쓰는데 동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근데 물론 박쥐가 막 생각을 해서 나는 눈이 필요 없는데 왜 눈을 이렇게 매달고 있지? 이게 아니고 그 중에서 시각 장치를 덜 발달한 친구들이 있어요. 변이로서. 그런 변이가 더 생존에 유리한 거죠. 왜냐면 에너지를 덜 쓰니까 거기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마르크적인 혹은 뭐 정향 진화설, 다시 말해서 뭔가 내부적인 어떤 변화의 동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다윈적인 생각이에요. 원래 개체군에 수많은 변이들이 존재하고 시각을 덜 쓰는 애들이 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오랜 시간이 되니까 진화에서는 시간이라는 축을 배제하고는 논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론 물리학자가 시간이라는 존재하지 않아, 흐르지 않아라고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세계에서는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베르그송의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진화거든요, 진화. 근데 이제 그게 생명의 논리로서 베르그송의 이제 용어로 보면 엘랑비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갑자기 뭔가 생기고 창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이 종의 형태나 뭐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생물의 그 계통도에서 새롭게 분류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는 내적인 논리에 따라 일어나는 거고 시간의 흐름을 좀 거스리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크게 보면은 물리적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이라는 내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과연 시간하고 꼭 일치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특히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늘 내 현재의 실존적 경험과 관련해서 재구성되니까 물리적 의미의 시간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과거도 어떤 사람한테는 자꾸 현재화되고 있는 과거로 남아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지나가 버린 이런 과거로 남을 수도 있는 근데 거고.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가 어떤 장치인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뇌는 예측 기계예요. 다음 현상들이 어떻게 벌어질까를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비하게끔 만드는 장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예측을 잘한다는 게 뭘까? 심리학에서는 예지력이라고 하는데 foresight, 미래를 보는 건데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힘 같은 게 이제 foresight, 예지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지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되게 출중한 부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Y자 간을 위아래를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 테니스공을 넣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떨어지죠. 2살짜리 정도 아이들한테는 그 공을 너희가 잡으면 그거 너 가져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인데 그러면 2살짜리 정도 애들은 한쪽에 이쪽에 대거나 이쪽에 손을 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잡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건 못 잡잖아요. 당연히 성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다 잡죠. 상호 배타적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이걸 못 해요. 아주 간단한 예측력인데 중력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체가 떨어진다는 건 알고 있으나 이게 이렇게 떨어질까 혹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지력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만들게 됐다라고까지 조금 확장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배했기 때문이고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우리 동물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잘한다는 거거든요. 과거 얼마나 우리가 후회해요. 근데 동물들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반사실적인 질문들을 던지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주제인 게 왜 도대체 인간은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느냐, 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내가 질적인 시간을 느끼고 살아가느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봤었던 진화론적인 견해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거는 가설인데요. 과거에는 사실 다른 동물들이랑 인간 사이가 되게 연속적이었다라고 보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인간이랑 다른 동물들은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분명히 아는데 뭐 강아지들은 시간을 알까? 우리가 아는 의미에서는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건 완전히 낭떠러지 같이 그 사이가 비어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 사이에 다른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사인 인류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호미닌들이라고 불리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가지고 호모 에렉투스나 다른 종들이 있었고 그들은 어느 정도 그 사이 정도가 되는 시간관념을 분명히 품었을 것이나 그들은 모두 멸종이 됐다. 왜 그들이 멸종이 됐을까?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들을 멸종시킨 거다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그들이랑 전쟁을 하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 종인 거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강력한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된 건 그 사이에 굉장히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과정이 있어서 그들도 똑똑하단 말이에요. 막 작전을 세워요. 미래를 예상하고. 걔들은 작전을 못 세우잖아요. 근데 그들은 막 작전도 짜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서로 두 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계속 싸우면서 살아남은 최종의 집단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시간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 가설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시간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존재. 결국 시간을 지배한 자들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다른 동물들은 그러면 그렇지 못하냐. 제인구다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침팬지 연구하신. 다른 동물들도 보면 인사를 합니다. 그리팅이라는 게 있어요. 개도 만나면 짖고 그 다음에 침팬지도 만나면 막 악수 비슷한 걸 하거나 껴안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오직 동물들 중에서 잘가, 굿바이, 안녕, 헬로우가 아니고 잘가라고 얘기하는 종은 인간밖에 없는 것 같다. 또 만나 이렇게. 이건 미래에 대한 복선을 까는 거죠. 혹시라도 시간의 지평선에서 너를 또 만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잘 살아? 라고 하는 거가 인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는 종이 되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귀도 도구들을 사용하고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의 일종의 멘탈 타임머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멘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갔다가 아 그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미래로 가서 아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넘나들었던 종으로서 인간이 결국 시간을 발명한 거죠. 시간을 발명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종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다. 이런 식의 연구를 보면 아마 춘코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뭐 물리학에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시간은 흐르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거를 우리의 이런 스케일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 살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라는 게 있으려면 현재, 과거,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그런 얘기했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은 아직 체험되지 않은 거고 미래의 죽음은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 그 이제 포커스가
크로노스가 죽음인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면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없는 것이니까 현재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만 있어도 시간은 성립하는 거 아닐까요? 현재만 있으면 시간이 흐른다는 게 부정되니까 결국 시간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죠. 비슷한 얘기를 동아시아에서도 합니다. 장자 같은 경우에 보면 우주라는 말이 장자에 처음 나오는데요. 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공간적인 거예요. 원문으로 얘기하면 유실이 무어처자 우. 실체는 있지만 일정한 곳이 없는 것. 그게 우고 공간이고. 그리고 유장이 무본표자 주. 긴 흐름은 있지만 본표. 본은 이제 시작이고 표는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공간적 실체는 인정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 시간을 연속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흐르는 시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체험으로서는 사실은 현재가 중요하지만 이게 집단이나 사회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미래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뭐 시간에 대한 지배 말씀도 하셨는데 이마무라 히토시가 쓴 근대성의 구조에 보면 근대 유럽의 상징으로 그 사람이 꼽는 게 시계, 광장에 있는 그 시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세 때까지의 시간은 신의 통제를 받았고 순환하는 시간이라서 변화가 없는데 광장에 시계가 있다는 건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뭔가 투자의 개념으로 시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부르주아 계급한테는 이 시간과 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인간의 진화와 발전을 사회적으로는 가져온 거죠. 근데 개인에게 시간은 체험되는 의미가 이제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거예요. 그 개인의 탄생을 쓴 게 누구죠? 러브로든가요? 거기서는 보면 이제 광장의 시계탑은 공통의 시간이고 모든 사람은 이제 똑같은 시간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회중 시계가 만들어지면서 각 개인들이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중 시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쓰는 이제 뭐 휴대폰 시계는 다 똑같잖아요. 보정을 계속하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공통의 시간으로 돌아갔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공감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은 동물에게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동물에게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동물에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 개념 자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데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시간을 체험하는 시간으로서의 우리의 차이, 상대적 차이도 좀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흐른다고 하잖아요. 객관적인 시간은 더 빨라질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떤 실험이 있냐면 청년층, 뭐 노년층, 어린층 이렇게 해가지고 피험자들을 나눈 다음에 3분을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3분을 생각하고 자, 다 3분 딱 끝날 때 얘기해. 그러면 누가 더 오랫동안 더 생각을 할까요?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이층으로 따진다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맞아요. 좀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같은 단위 시간을 좀 더 길게 생각해요. 그렇겠죠. 왜 그런지를 보면 또 이제 이건 듀크 대학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할까? 보면은 젊었을 때는 일종의 들어오는 입력들이 되게 빨리빨리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감각이 빨리빨리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들면은 같은 걸 보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처리하는 시간이 빠르고 처리하는 시간이 느리니까 그 단위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쑥 시간이 걸렸는데 나이 든 분들은 되게 빨리 뭔가 한 1년 쑥 지난 것 같고 청년들은 그 사이에 수많은 감각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 거죠.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어른이 됐으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일 텐데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고 재밌는 일을 막 하다 보면은 더 느끼고 싶은데 시간이 훅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너무 지루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군대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뭐 지루한 일 하면 시간이 안 가지?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시간인데 느끼는 바가 다를 텐데 그것도 보면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객관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아까 거죠. 서두에 크로노스와 이제 카이로스 시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두 차원이 다른데 우리 철학에서 중요한 건 이제 카이로스적 차원, 경험적이고 나한테 시간의 의미가 뭔가. 왜 나이 들었을 때의 시간은 젊었을 때의 시간 개념과 달라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사실 중요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60년 살았다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 게 60분의 1이잖아요. 근데 10년 산 소년이 생각을 하면 인생이 10분의 1이니까 60분의 1이 짧게 느껴지고 10분의 1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도
그러면은 정확한 거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일단 직접 본인들이 체험해서 느낀 시간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거네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의미의 시간이 무의미하다 이건 아니다. 아, 무의미하진 그렇죠. 않겠지만. 아까 예. 이제 광장의 네. 시계 얘기했던 예. 것도 그렇고 예. 인간한테 사회진화적 관점에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개인에게 있어서 현재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때는 늘 현재라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인류적 종적인 의미에서 혹은 역사적 의미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아무래도 이제 항상 과거가 소환되는 것도 이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데서의 사회적 의미, 공동체적 의미에서 시간은 또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공동체 시간조차도 사실은 공동체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할 것 같고 이 전 세계가 하나로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하나의 시간으로 통합되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공공의 시간에서조차 모두가 따르는 동일한 논리나 규칙으로 인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특수한 시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코 같은 철학자는 헤테로크로니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갑자기 바깥 세상이랑 단절될 때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푸코가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 건 사창가에서의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축제라든지 그런 때는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공동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다 우리가 교과서를 펼치면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무언가로 쌓여가는데 그곳에서의 시간은 그 어딘가에도 공적인 영역에 쌓여있지 않고 그저 그곳에서만 남아서 고립된 채로 자신의 어떤 가치랄까요? 의미 같은 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봐가지고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동아시아 쪽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아시아 철학에서는 이제 시간하면 육아의 시간은 주역이라는 문헌을 대표로 구성됩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음과 양 두 기호를 겹쳐 올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음양, 그 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상, 그리고 이제 팔괘. 팔괘는 뭐 태극기에도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88 이렇게 쌓으면 64개. 64 곱하기 64 하면 4096. 요즘 컴퓨터 이진수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수리적인 세계관을 전개하는 까닭은 시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지배하기 예. 위해서 시간 지배의 필요성이 이제 농경 문화니까 농사를 그 성공적으로 지으려면 시간을 지배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뭐 24절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3000년 넘은 거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인간의 생활을 적용시킴으로써 정확하게 의도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는 달리 그 노장 쪽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쪽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장자에 보면 혼돈 이야기 나오잖아요. 혼돈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우화입니다. 혼돈은 정중앙에 있는 수건 북쪽의 지배자고 홀은 남쪽의 지배자인데 이 원판으로 치면 숙과 홀은 각각 북쪽과 남쪽에 떨어져 있고 혼돈은 중앙에 있어요. 전체가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숙과 홀은 빠르게 돌아가는 존재들이고 중앙에 있는 혼돈은 바깥 외주가 아무리 빠르게 돌아도 중앙에 있는 혼돈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무의를 상징하는 거죠. 무의를 통해서 어떤 편견이나 차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노장 철학 쪽인데 대체로 이제 시간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서 사물을 지배하려는 의도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반언의 철학, 역설의 철학 이런 쪽으로 이제 풀이가 많이 되죠. 그리고 서양 쪽에서는 가장 특이한 쪽이 아까 물리학자들이 시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칸트의 영향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칸트가 이제 획기적인 게 우리는 보통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낸 틀이라는 거예요. 그 틀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형식 틀이라는 거죠. 칸트는 또 뉴턴의 영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인류는 연속된 과정이 지금 현재의 물리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칸트적 의미의 시간도 내내 근대적 사유를 전제로 사유죠. 깔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 철학에 오면 이제 그 퇴행이라든지 그 현재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프로이드가 무의식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데리다가 얘기한 차연이라는 것도 현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의미들이 이제 그때그때 항해 변화에 따라 다시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생소하고 다른 맥락에서 일종의 그 사건에 대한 의미로서 또 시간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현대 철학은 이제 칸트와 칸트 이후에 이제 그 시간 개념을 새로 마련하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푸코의 이제 헤테로크로니아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될 수 있는 거고. 이건 아까 장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제인 구달 선생이 이제 침팬지를 연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침팬지를 연구할 당시에는 인간 외에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침팬지에게도 마음이 있다는 걸 제인 구달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한 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침팬지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랬다니 놀랍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감각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들도 나름의 그 시간 감각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상상은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동물을 연구해 보면 인간도 동물인데 더 복잡한 동물이겠죠. 근데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약간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는 이건 완전히 우리 종에만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시간의 지배자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까마귀라든가 다른 동물도 뭔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도구도 만들고 흥미로운 행동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과거를 회상하고 후회하고 막 바꾸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를 다 예측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뿐인 것 같다. 그게 우리를 진화시킨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슷한 점과 좀 다른 점들을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얘기하는 기투도 사실은 던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다가올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행동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의 행동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만약에 동물이 뭔가 집을 짓는 건 예측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이 집에 부여하는 의미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뭔가를 해결하는 거는 동물들에게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복잡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뭘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에 묻는다는 것도 이제 주검을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세에서 또 만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심리적 기대를 투영하는 거고 그게 이제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잠깐 본 것 같은데 어느덧 50분이 흘렀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주 잘 쓰신 거죠. 이제 댓글로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카이로스 시간의 핵심은 뭐냐면 놓치지 말아라는 거거든요. 카이로스가 앞에는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고 뒤에는 민머리니까 씩 지나가 버리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때는 머리카락을 잡을 수 있는데 뒤쪽이 대머리라 못 잡는다는 그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는 의미가 그래서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오면 시간을 잡아라. 잡아라.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가버리는 시간이다.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주니까 아예 클릭을 하고 계속 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나가면 안 되고. 네. 더구나 카이로스가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못 잡아요. 절대. 발에 날개가 달려있다 그죠? 발에 발에도 날개가 있고 등에도 아주 있고. 빨라.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철학을 보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